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의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출석 조사를 한 내란 특검이 오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충분히 구체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세영 기자, 특검의 영장 청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네요. 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2차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 다른 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사후에 결제하려 한 혐의, 그리고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은 다만 형법상 내란과 맞먹는 중범죄인 외환 의혹은 이번 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는 약 9시간 반, 조서 검토만 5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앞서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이 신문을 하는 걸 문제 삼으며 대기실에서 조사를 거부했던 1차 때와 달리 어제 조사는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2차 조사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됐지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풀려났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오직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계산법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런 부당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계엄 이후 정당한 공권력에 맞서며 체포와 구속에 저항해온 윤 전 대통령의 지난 7개월을 이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밤중 기습적으로 시도한 친위 쿠데타는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과 경찰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을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가 된 이후엔 수사를 거부하고 관저에서 버텼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자신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결국 구속된 윤 전 대통령.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멀기만 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한 끝에 구속 취소를 얻어냈습니다. 법원은 갑자기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전례 없는 계산법을 적용했고 검찰은 이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곧바로 수용해버렸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면서 구치소를 나와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에도 일주일이나 관저에서 버티며 관저 정치에 나섰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출석이 공개되는 건 거부했고 특검의 출석 요구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지시한 사람은 집에서 머물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만 구치소에 남아있는 상황.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은 곧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그럼 법조팀 이준범 기자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한 게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상당히 신속한 진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수사 개시 초반 내란 특검은 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곧바로 확보하기보다는 여러 번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조사하고 어제 두 번째로 부르기까지 일주일 사이에 관련자 조사가 꽤 많이 이뤄졌다는 걸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체포저지 지시 혐의 관련해서는 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희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던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장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증언이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이 외환 의혹은 이번 영장 혐의에서 빠졌어요. 이 외환 의혹은 사실 내란을 뛰어넘는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가 뭐죠? 네, 특검이 이미 군 관계자들을 많이 조사했다고 하긴 했지만 이 내란 혐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구속기간이 연장돼 있고요.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신문은 내일 열립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도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신문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실질 심사 일정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오는 목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혐의 자체가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란 사태와 연관된 혐의들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를 받아서 이 법기술로 촉발된 기존 논란을 아예 해소하고 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채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근처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양평군청 공무원 등을 출국 금지했는데요.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특검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2달 뒤인 지난 2022년 7월 국토교통부는 양평군청 등 관계기관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양평군청은 불과 8일 만에 새 노선 2개를 추가로 국토부에 제시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를 종점으로 하는 이른바 강상면 안입니다. 8일 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로 뭐 백데이터 같은 건 없습니다. 국토부에는 노선 변경안을 결재한 양평군청 안모 국장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맡은 김 여사 오빠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결재 라인에 있던 안모 국장과 함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출국 금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평군청이 제시한 종점 변경안을 국토부가 확정짓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원 전 장관은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시작으로 알려진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도 연루돼 있는 상황. 원 전 장관 조사는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김건희 여사 출석 전에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함께 들어간 노동자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중이고 이들을 구하러 들어간 회사 관계자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하청 노동자들이었고 현장에선 안전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현실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도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 맨홀에서 의식을 잃은 작업자를 구조대가 끌어올립니다. 맨홀 안에 작업자 한 명이 더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은 산소통을 메고 곧바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맨홀 안 관로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작업자 한 명이 맨홀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하러 들어간 40대 회사 관계자도 곧바로 정신을 잃은 뒤 구조됐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명이 그 내부 진입을 했는데 나오질 않아가지고 총 책임자가 그 사람을 보니까 쓰러져 있어가지고 내려가다가 또 다시 또 떨어진 걸로. 소방대는 맨홀 안에 수중 드론과 구조대를 투입해 10시간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맨홀이 좁아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름 약 66cm,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폭의 맨홀입니다. 깊이는 약 5m에 달하는데요. 안에 보시면 검은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맨홀 안에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는데 두 사람 모두 가스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맨홀과 같은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유해가스 농도를 미리 측정해야 하지만 당시 이런 절차나 마스크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현장 작업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가슴장을 빠지겠는데 겨우에 몇 개 할 때는 측정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이사가 있는 줄 알고 그냥. 특히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작업이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면서 현장 작업자들은 서로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방은 실종자가 굴포천 방향으로 떠내려갔을 것이라 보고 구조대원을 투입해 수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밀폐 공간 질식 사고로 298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이 중 126명이 숨졌는데 사망 사고의 30%가 기온이 올라가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는 여름에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마트처럼 직접 카트를 끌고 의약품들을 담을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일반 약국보다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반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반응과는 달리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영업 시작 30분 전부터 골목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도 보면 한 9시 반 정도 되면 여기 벌써 만차가 돼요. 문이 열리자 카트를 밀고 들어선 손님들로 매장은 금세 북적입니다. 지난달 10일 문을 연 창고형 약국. 430제곱미터 규모의 2,500종이 넘는 제품이 구비돼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가격입니다. 일반 약국에서 10,000원에 살 수 있는 타이레놀 500mg 30정을 여기선 7,000원에 살 수 있고 아이들이 즐겨 먹는 영양제도 8,000원 더 쌉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필요한 거냐 구매하고 싶어서 온 거죠. 특히 파스 같은 상비약품이 인기가 많은데요. 일부 품목은 주말 하루 동안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약사의 정체성과 약국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약사들과 약대생들이 가입한 커뮤니티에서는 창고형 약국 소속 약사들을 향해 협박성 댓글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창고형 약국 측은 해당 커뮤니티 작성자들을 지난 3일 경찰에 구소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만두신 약사님도 계시고 또 오려다가 신상 정보가 노출될까 봐 걱정스러운 약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비슷한 일은 지난 3월에도 있었습니다.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3,000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자 약사들은 약국 제품이 비싸 보이게 만든다며 반발했고 결국 일부 제약회사는 다이소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전국 약국은 25,000여 곳. 동네 약국들은 처방전이 필요한 약만 조제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구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골목골목 들어가 있는 약국들부터 고사가 돼버려요. 하지만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하고 영양제도 하루 만에 온라인을 통해 배송받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면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통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올해만 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들로 지적된 건 아이들 돌봄 공백입니다. 심야 시간, 이를 위해 집을 나서야 하는 보호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방청에 의하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한 화재 사고는 모두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울 방법은 없는지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살, 6살 자매가 숨졌습니다. 부모가 볼일 보러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살, 7살 초등학생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가 집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도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4년간 화재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화재로 다치거나 숨진 13살 미만 어린이는 모두 148명. 이 가운데 사망한 19명은 전부 집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어린이들은 이제 대피가 어렵긴 하죠. 항상 보호자하고 같이 동반해서 집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낯선 곳에 간다든지 부모가 동반을 해야 하는 건데 어린이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법으로 못 박은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아동 방치죄를 적용하는 아동 연령이 만 12세입니다. 호주 퀸즐랜드도 만 12세 미만 아동을 혼자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형법에 만 10세 미만 아동을 방치해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도 아동복지법으로 아동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연령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이딴 화재로 정부의 돌봄 서비스 공백도 드러났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달마다 신청받는 정기 돌봄의 경우 지난해 평균 대기 시간이 33일 가까이 됩니다. 심야나 주말에는 긴급 돌봄도 가능하지만 돌보미가 수락해야 가능해 실제로 성사되는 건 드뭅니다. 비용도 부담입니다. 밤에는 1.5배 더 내야 합니다. 심야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를 거쳐서 심야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실시간 기간도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돌봄 공백이 만든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이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곰팡이가 핀 떡과 벌레가 기어다니는 바나나.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이게 먹을 음식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상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이 사용돼 직원들이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점검에선 아무 문제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떡에 노랗고 푸른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검게 변한 바나나에선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두부는 누렇게 색이 변했고 냉동고엔 유통기한이 10개월 넘게 지난 만두와 제조일자를 알 수 없는 떡이 쌓였습니다. 그 떡을 쪄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손으로 잡았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바나나를 내라 하고 들고 왔는데 여행사 쌤도 그렇고 우리도 보고는 이거는 아니다. 떡은 씻은 뒤 다시 찌고 바나나는 갈아서 냉동 만두는 국으로 끓여 어르신들 식탁에 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직원들은 시설장이 매번 어디선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거나 오래된 식자재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 시설에 다니는 어르신은 20여 명. 이런 거를 내면서 매일 재짓는 기분인 거예요. 매일. 어른들은 한 끼 못 먹고 한 끼 이상인 거 먹으면 탈이 나거든요. 잠깐만 안 봐도 이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시거든요. 주간 보호센터 대표인 시설장 몰래 음식을 버리고 사비로 재료를 사와 밥을 짓기도 한 일부 직원은 결국 증거를 모아 신고했습니다. 경산시는 지난달 30일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불량 식자재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떡이 많은데 거기는 열어보시지 않으시고 한쪽 냉장고, 냉동고 열어보시고 깨끗하다, 이러고는 문제없다, 유통기한 괜찮네, 이러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그냥 왔다가 간 게 단 거죠. 해당 시설장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불량한 식자재를 쓴 적이 없고 보건소가 안내한 식단에 따라 시설에서 조리한 음식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시설에 다시 불시 점검을 나섰고 시설장에 대해선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과 관세 협상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집권 초기 외교 안보 정책에 성공적인 안착을 가늠해보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오는 8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통상과 안보 등 한미 현안에 대해 실무자 간 협의는 계속돼 왔다며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설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 국면이 좀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의 관여를 좀 늘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실장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현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G7 정상회의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까지 2번 연속 추진됐다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위 실장의 협상 파트너인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방한까지 미국 사정으로 최근 취소되면서 위 실장이 대통령 책사로 직접 미국을 찾아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에 나서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위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월요일에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관세 문제도 논의할 예정인데 관세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노력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국방비 증액 등과 관련한 미국 측 요구사항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도 미 고위 당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미국과 대화를 진행 중인데요. 우리 협상 전략은 높은 관세로 벽을 쌓는 것보다 미국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와 협력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정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워싱턴을 찾은 이유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게 불확실하고 가변적이라고 덧붙인 여 본부장은 곧바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일방 통보하고 또 알아서 보류해준 90일 기한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 일단 유예기한의 추가 연장에 무게를 놓습니다. 새로운 관세율이 나오더라도 그게 이제 8월 1일이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유예 기간이 또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수건을 협상 지렛대로 25% 상호 관세율과 함께 자동차, 철강, 품목 관세도 철폐 수준으로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보다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의 체질 개선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파고들고 설득하는 전략입니다.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 차원에서 트럼프가 유독 공을 들이고 있는 조선업 외에 한국은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을 상생 대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고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잠시 후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방문으로 알려졌지만 관세 협상 측면 지원이기도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국방 군수 분야는 트럼프가 요구한 포괄적인 원스톱 쇼핑의 핵심입니다. 주요 국가들도 막판 협상에 분주한데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협상에 가장 적극적이던 인도는 미국의 1조 원대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뒤늦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버릇이 나쁘다고 수모를 준 일본은 미국산 쌀 개방 문제가 걸림돌이고
유럽연합은 합의 불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격과 공포, 오락가락으로 상징되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꼭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자 최측근이었던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대규모 감세 법안에 반발하며 정면 대결을 선포한 겁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 발표는 트럼프가 자신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한 직후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 돈 6천조 원의 대규모 감세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삭감 폐지했습니다. 이러면 국가 부채가 급증한다며 반대해온 머스크는 트럼프를 거칠게 비판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낭비와 부패로 미국을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일당제 국가에 살고 있는 셈이라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오늘 아메리카당이 창당된다고 알렸습니다. 머스크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2석, 하원은 8석에서 10석 확보에 집중하면 쟁점 법안 통과에 결정적일 거라며 1차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민주당과의 의석수 차이는 각각 8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반트럼프 비민주당 표심을 바탕으로 적은 의석이라도 확보한 뒤 제3당으로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법안의 운명을 좌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측근이었던 머스크가 등 돌린 데 대해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로 머스크가 앙심을 품은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머스크 추방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EV mandate, I can tell you right now. Hey, Elon can lose a lot more than that. 일론 머스크의 신당이 목표대로 결정권,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얼마나 정적 영향으로 전환해낼 능력이 머스크에게 있는가도 아직 미지수잖아요. 다만 세계 최고 수준의 갑부인 머스크가 막대한 자금력을 정치인 영입과 선거운동에 쏟아부을 경우 미국 정치판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수사를 비롯해 검찰권 남용 비판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각종 수사들을 되돌아봅니다. 또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단독 선두 한화가 키움을 꺾고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이후 무려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조기 확정지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리그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한화의 기세는 오늘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선발 투수 와이스가 1회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5회 유격수 심우준의 실책과 볼넷 2개로 맞은 투아웃 만루 위기를 3구 삼진으로 넘긴 와이스는 6회까지 탈삼진 11개를 뽑아내 키움 타선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타선도 오늘은 초반부터 폭발했습니다. 2회 최은성이 전광판을 직격하는 135m짜리 대형 트럼프를 쏘아 올렸고 7회엔 리베라토와 노시환이 차례로 담장을 넘기며 한화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9회 이원석의 쐐기포를 포함해 홈런 4방으로 10점을 뽑아낸 한화는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며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연승하는데 또 보탬돼서 좋고요. 수비도 견고하게 해주고 투수도 잘 막아주고 타자들도 좀 힘내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산에서만 21시즌을 뛴 김재호는 특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려 1회 투아웃까지 잠실야구장 유격수 자리를 지켰습니다. 직접 아웃카운트를 처리하진 못했지만 후배 박준순에게 유니폼을 물려주며 정근 그라운드와 작별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복귀한 메시 선수는 리그 경기에서 전성기 못지않은 개인기를 뽐내 자신의 실수를 완벽하게 만회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몽레알과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한 메시. 경기 시작 2분 만에 어이없는 패스 미스로 선제골을 내줍니다. 동료와 소통이 잘못됐는지 뭔가 홀린 듯 상대에게 어시스트에 가까운 패스를 건네고 만 겁니다. 하지만 메시는 보란듯이 자신의 실수를 그림 같은 플레이로 되갚았습니다. 1대1로 맞선 전반 40분, 절묘한 드리블 돌파로 수비수 3명 사이를 파고든 뒤 특유의 감각적인 왼발 슈팅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17분, 환상적인 개인기로 혼자서 몽레알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많게는 5명까지 달라붙었는데도 예측 불허의 드리블로 다 제쳐내고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기량을 뽐낸 메시는 엿새 전 클럽 월드컵 16강 탈락의 아쉬움을 기분 좋은 멀티골로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이강인과 김민재가 나란히 결장한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은 2명이 퇴장당한 열세 속에 미넨을 2대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해 음바페가 원더골을 터뜨린 레알 마드리드와 격돌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삼척이 39도까지 올랐고요. 울진이 38.6도로 이 지역 관측사상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서쪽 지방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모레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에서의 폭염특보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서울 낮 기온이 36도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밤더위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내륙지방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남부지방 곳곳에서 5에서 50mm가량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 28도, 부산 26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도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찜통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례적인 구속 취소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계엄을 지시받고 행동으로 옮긴 아랫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돼 있는데 정작 이를 지시한 우두머리는 자유롭게 밖을 활보하며 지지자들에게 손흔드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법의 정의 앞에 잔기술은 통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번만큼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